브레인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산소입니다. 그리고 머리 좋게 하는 방법은 운동을 하라. 특히 유산소, 산소를 많이 펌프질 해야 돼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삭하고 맛있는 과학 이야기, 지식이 쌓이는 과학 체험, 사과나무의 진행자 고산입니다.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나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예, 누가 한 말인가요? 데카르트. 예, 맞습니다. 대답하는 사람들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나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주변의 사물들을 인식하고 이걸 이해하고 막 분석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안에서 끌어오르는 욕구가 있고 그런 주체를 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떤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나라는 의식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의식이라는 건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게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는, 혹은 그런 의식이 기원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뇌, 예, 신비로운 그런 대상입니다. 제가 우주인 지원할 때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요. 우주인들이 저 우주 바깥을 향해서 모험을 떠나는 그런 모험가라면 저도 역시 사실 뇌과학을 전공했거든요. 뇌과학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내면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탐험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인간의 뇌 이 분야는 미지의 세계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비로운 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강연자가 이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오늘 강연을 해주실 박문호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쪽에 앉으십시오. 박사님, 제가 박사님 이력을 쭉 봤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하셨는데 이 뇌과학에도 이렇게 깊이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혹시 어떤 계기가 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중학교부터 천문학을 좋아했어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에 친숙해지고 박사학위 끝날 때까지는 브레인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공부하고 돌아올 때 브레인에 관한 책을 한 100권 정도 사왔어요. 네. 그게 뭐 계기가 된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오히려 이런 질문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해서 일반 사람들은 브레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작심하지 않는가가 더 신비스럽죠. 더 놀라운 거죠. 예. 누구나 다 브레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생 이거 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데, 한 번쯤은 깊이 파들어가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 원래 있었던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렇죠. 예?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되돌아보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신비는 뒤집으면 더 신비스러운 거죠, 사실. 네.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이어서 모든 게 다 감정, 애정, 모든 것이 이어서 생기는데, 이걸 한 번 더 과학적으로 한번 진지하게 보자. 이걸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네. 네, 저도 격하게 동감합니다. 예, 그럼 오늘 박사님 모시고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예. 그래요. 사회자님이 이 뉴로사이언스,
브레인에 대한 연구가 내면으로의 여행이라 아주 잘 표현했었는데, 예, 참으로 그래요. 우주 바깥에 저 영원히 침묵하는 절대 진공을 여행할 수도 있고, 우리 내면의 생각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봐도 어떻게 들어가지? 이럴 때는 상당히 당혹한 분야가 뉴로사이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관심을 갖지만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평생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고 모든 창의성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것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 문을 한번 열어볼까? 이 브레인을 어떻게 하면 그 신비에 접근해 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한 두세 가지 그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10년 이상 자기가 갖고 품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질문이 과학적으로 유의미해야 돼요.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브레인이 도대체 무슨 용도로 진화되어 왔는가?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인가? 저도 처음에 그건 뭐 당연하지. 이 브레인은 생각하는 기관이지. 에? 정말 그럴까요? 예. 이런 질문은 어찌든 좀 당혹한데 답이 있습니다. 브레인이 동물 시스템 전체를 놓고 보면 생각하는 기관이냐? No,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그러면 신경 시스템은 뭐 절지동물도 있고 파충류도 있고 포유동물도 있고 영장류도 있고 우리도 있어요. 그러면 영장류 원숭이가 생각을 할까? 그쯤은 생각할 것 같아. 그럼 조금 더 가볼까요? 그러면 뱀이 생각을 할까요? 악어가 생각을 할까요? 자, 이래 되면 한 발 물러서야 되죠. 그럼 도대체 생각이란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다시 물을 수 있죠. 이제 제대로 된 질문에 접근하는 거예요. 예, 생각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에 적용되는, 주로 인간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은 주로 언어에 의한 사고작용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언어는 호모사피엔스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죠. 어떤 의미에서는. 예, 그러면 생각은 인간이 너무 국부적인 거죠. 그러면 포유동물 전체로 놓고 봐도 동물 시스템 전체로 놓고 봐도 생각이 우리 브레인의 메인 펑션이 아닌 거죠. 그럼 메인 펑션은 뭐냐? 도대체 이건 뭐 때문에 모든 대부분 동물들이 갖고 있느냐, 브레인을. 엄청난 에너지를 쓰면서. 예. 여러분들 뭘 같아요? 이거는 뭐 가장 기본 기능이 뭘 같아요? 이 브레인이, 신경 시스템이. 예, 이게 첫 번째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 제가 이쪽을 쭉 공부를 해봤더니 답이 있어요. 일단 정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 브레인은 우리 신경 시스템은 척추동물 전체 신경 시스템은 뭘 하는 기관이냐 하면 운동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식물은 신경 시스템이 없어요. 왜? 움직일 필요 없으니까요. 식물에는 신경세포가 없습니다. 동물한테만 있어요, 일단. 그게 크게 다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동물인 경우도 움직일 필요가 없으면 신경 시스템이 사라져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저 좋아하는 멍게 있지 않습니까? 멍게가 유충일 때는 이게 척색 동물인데 바닷속에 헤엄쳐 다녀요. 그래서 움직이잖아요. 움직임이 필요할 때는 신경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 멍게가 성체가 되기 위해서 바위에 부착을 해야 돼요. 예, 유충일 때는 꼭 올챙이처럼 생겼어요. 바위에 부착하고 나면 정확하게 48시간 만에 신경 시스템을, 즉 브레인을, 척수하고 브레인을 소화시켜버려요. 자기가 삼켜버려요. 왜? 움직일 필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뉴로사이언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원칙은 이 브레인의 뉴럴 시스템은 움직임을 만드는 기관이다. 이게 대원칙이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브레인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내면의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가? 그 문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의 움직임을 관찰해 봐야 됩니다. 움직임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움직임을 만드는 기관이고 이걸 인간끼리만 비교해서는 잘 안 보여요. 그럼 누구하고 비교해 봐야 되느냐 하면
다른 포유동물하고 비교를 해보면 돼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흔히 있는 애완동물 개나 고양이를 한번 봅시다. 개나 고양이의 움직임하고 인간의 움직임 어떻게 다를까요? 움직임 어디서 나왔는가를 추적해 봐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 그러면 움직임 생각에서 나왔지. 그거는 인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짐승한테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개나 고양이의 움직임 어디서 왔느냐 하면 거의 전적으로 감각에서 옵니다. 감각에서 오기 때문에 기억이 약하기 때문에 곧장 반응을 보입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예, 탁구공처럼 튀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기억이 언어를 매개로 한 기억이 폭발했기 때문에 인간한테는 행동이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인간도 언어를 쓰기 이전의 인간, 즉 뭐 한 2살 이전에 막 걷기 시작한 애들을 보면 그 움직임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감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감각에서 튀어나온 부분, 스위치가 튀어나온 이 부분을 보면 그것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소켓 구멍에다가 젓가락을 꽂기도 하죠. 왜? 감각에서 따라가는 거죠. 감각에서 곧장 하기 때문에 자극이 들어오면 자극을 지연할 시간이 없는 거죠. 곧장 반응을 보이죠. 그게 바로 일반적인 짐승들이 하는 겁니다. 본능 시스템이 미리 습관적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기억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브레인을 전체 이렇게 공부하는데 가장 큰 방법론은 운동이 어디서 나온가를 관찰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브레인을 공부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사람끼리 관찰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청중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네. 질문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얼굴을 보고 느낌이 안 생길 수가 있나요? impossible. 불가능해요. 자기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에도 지나가는 행인을 봐도 순간적으로 얼굴을 보면 감정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 전체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는, 내각적으로 관찰하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론은 우리한테 원초적으로 어떤 행위가 불가능할 때, 그 불가능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사람 얼굴을 봤을 때 감정이 안 생기는 건 불가능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목적 없는 행동은 impossible, 불가능해요. 오케이. 자, 목적 없는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하품을 한다. 하품이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리적 목적이 있어요. 딸꾹질 다 목적이 있어요. 즉 화가 나서 욕을 한다. 목적 있나요? 명확한 목적이 있죠. 오케이. 자, 누구든지 자신 있게 목적 없는 행동을 저한테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단 1분이라도. impossible. 불가능해요. 허용되어 있지 않아요. 네. 사람이 사람 얼굴을 봤을 때 감정이 안 생기는 것도 허용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목적 없는 행동도 원초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아요. 단 목적 없는 행동이 가능한 사람은 정신이 분절될 경우, 그때는 셀프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되죠. 목적성이 아예 원초적으로 붕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사람은 목적 없는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조금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인 전체를 보시면 물의 액체 상태에 떠 있습니다. 보통 1400cc 1.4g, 1.4kg쯤 되는데 실제로 불에 의해서 5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운동 전체가 연결되는 상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움직임. 이 모든 움직임이 그냥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목적 지향성으로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허튼 동작도 할 수가 없어요. 목적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면 기억. 브레인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 문제인데, 기억에 관한 문제도 보시면 시냅스에 이온 채널들이 박히는 겁니다. 새로 생기는 겁니다. 스파인이 새로 생기는 거죠. 예. 손에 있는 그 푸키네 세포 같은 거는 이 스파인이 세포 하나가 한 10,000개 정도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중을 하게 되면 스파인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보세요. 예, 이거는, 해마 있는 세포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하나가 스파인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할 때 이 스파인이 생겨요.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예, 그렇게 생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브레인입니다. 브레인에 있는 신경세포입니다. 대뇌 피질에 이런 신경세포가 140여 개 정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중에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저 몸부림치는 걸 보세요. 바로 지금 시냅스, 이 만나는 신경세포 접점이 보이죠? 예. 요것들이 지금 많이 생기면 그게 하나의 기억의 형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브레인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살아있는 세포 배양기라 보셔야 됩니다. 울구리는 엄청나게 많은 신경이라는 세포들의 덩어리고 야들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가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포도당하고 산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레인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포당을 많이 지어줘야 돼요. 포당 넘쳐나잖아요. 당뇨병 걸릴 정도로 넘쳐나는데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산소입니다. 산소가 들어가면 대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신경세포 옆에 글리아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글리아 세포에서 BDNF라는 물질이 생겨요. 그 물질이 결국은 신경세포한테 엄청난 영양물질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레인을 좋게 하는 방법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됩니다. 예, 브레인이 궁극적으로 산소를 요구해요. 저 보세요. 전몸부림. 자들은 신경세포는 끓이면 산소가 공급돼야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꼭 그 공부하는 방은 창문을 열어놔놓고 그 다음에 조깅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 더 생각이 잘 납니다. 예, 산소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예, 시냅스 생긴 거 보시죠. 예. 그래서 브레인 전체는 저거 보세요. 혈관만 보이는 겁니다. 저 보세요. 혈관 덩어리입니다. 저 혈관 덩어리에 그 밀가루 반죽 같은 세포가 이렇게 가득 퍼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혈관 덩어리에서 뭘 보내주느냐? 산소를 보내줘요. 놀랍게도 최근 그 연구 자료에 의하면 조깅을 한 2달만 해도 이 전두엽에 새로운 혈관이 나와요. 결국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결국 머리 좋게 하는 방법은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특히 유산소, 산소를 많이 펌프질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브레인을 쭉 보면 대뇌 전체에서 이 피질에서 전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감정을 만드는 하이포살라머스 시상하부를 하는데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진화적으로 중요합니다. 적어도 지구상에 감정이라는 이런 액션이 출현한 것은 대략 한 2억 5천만 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브레인 전체 동작은 이러한 대규모로 학습된 기억을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자극을 처리하기 위해서 과거에 기억하고 지금 들어오는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비교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배외측 전전도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점선으로 표시된 그 작용인데 그 점선으로 표시된 이 작용이 바로 뭐냐면 워킹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브레인을 좋게 하는 방법은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극 기억의 용량을 키워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브레인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예, 브레인의 근육을 키우면 자극 기억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자료는 기억의 회로인데 기억의 회로 전체를 보면 기억이 되려면 반드시 반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복과 감동. 그 다음 브레인 전체를 하는 데는 산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브레인을 들어가는 문은 인간한테 허용되어 있지 않는 그걸 관찰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 궁극적으로 브레인은 운동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동이 어디서 출현했는가를 관찰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물은 주로 감각에서 운동이 출현합니다. 인간은 언어를 쓰고 나서부터는 대규모로 저장된 기억에서 곧 생각에서 운동이 출현합니다. 이것이 브레인 전체의 대입니다. 내성적 방법으로는 크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찰을 하다 보면 관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먼저 드러난 패턴에서 공동집합을 찾아놔야 돼요. 그것을 내각에서 범주화라고 합니다. 범주화는 지각의 범주화가 있고 개념의 범주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원을 추적해야 돼요. 이건 자연과학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그 기원을 추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가면 그 사태의 패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전체 전모가 곧장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패턴을 발견하라. 패턴의 발견이 어려우면 기원을 추적해보라.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시공을 관찰해보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과학의 전체 공부 방법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뉴로사이언스에 들어가는 방법은 움직임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추적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지난 5억 년 사이에 척추동물 척추 시스템을 타고 내면화되면서 그 움직임이 바로 우리의 사고가 됐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됐다는 거죠. 움직임이라는 현상하고 우리의 사고작용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현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움직임에는 목적성이 있다는 건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언어가 곧 생각인데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뜻이 있습니다. 말의 뜻은 어디서 출현했냐 하면 움직임의 목적성이 언어의 뜻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5억 년 동안 중추신경이 타고 우리의 DNA 피질을 만들면서 그 패턴이 바로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목적 없는 행동이 허용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의미에 갇혀버린 거죠. 언어를 쓰면서 의미에 갇혀버린 거죠. 예. 그리고 언어를 쓰면서 우리가 획득한 것은 뭐냐면 시간의식을 획득했어요. 시간의식을 획득했기 때문에 리얼 자연하고 디스커넥트 되고 시간이란 앞제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문화적 진화를 시작한 거죠. 가상 공간의 문화적 진화를 시작한 거죠. 그것이 완벽한, 언어는 완벽한 가상 세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과하고 리얼 자연의 사과하고는 아무런 직접적 대응 관계가 없어요. 완전 완벽한 언어는 가상 세계고,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언어를 쓰면서 시간 의식을 갖게 됐고, 다시 말해서 시간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때부터 가상 세계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리얼 자연하고 디스커넥트 되면서 문화적 진화의 길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비밀은 언어를 쓰게 되면서 우리가 의미에 갇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러한 전체 대결론은 우리의 사고는 곧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건축을 움직일 때 들어가는 아세틸콜린하고 대뇌에서 많이 쓰는 아세틸콜린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연상작용, 생각을 이어갈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기억을 떠올릴 때 동일한 케미칼을 씁니다.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사고는 진화적으로 내면화된 움직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 이 뇌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이 더 있었으면 훨씬 더 해주실 말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재밌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인상에 남는 게 우리가 의식에 갇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약간 섬뜩한 느낌까지 듭니다. 예를 들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언어를 알고 있으니까 지나가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간판을 읽어요. 그렇죠? 그거 간판에 있는 글자 말고도 사실은 그 다른 현상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이 가장 먼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예.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예도 생각이 났고 예. 또 뭐 특정 종교인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가 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예. 뭐 이런 비유도 좀 생각나고 그렇죠. 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제가 얘기하는 게 동물은 감각에 구속돼 있고 인간은 의미에 구속돼 있어요. 언어를 쓰면서부터 우리가 모든 언어는 사실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곧 우리의 생각이 됐고 그 말에 생각이 갇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리얼 자연하고 격리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언어의 장벽을 걷어내고 우리가 언어를 쓰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뭐 100만 년 이전 초기 구석기 때 인류의 의식을 규명하는 것이 뉴로사이언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뭐 언어를 사용해서 거기 갇혔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사실 언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가능해진 부분도 많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 점이 어려운 일종의 필요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범주화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애들이 생후 9개월 이전은 R하고 L자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언어를 쓰면서 식탁에서 엄마 아버지가 쓰는 언어를 쓰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R하고 L을 공통 범주화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걸 공통 범주에 넣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 언어는 범주화 덩어리거든요. 네. 그 범주화를 하지 않으면 바깥 정보를 퍼담을 수 없고 범주화를 해버리면 소위 말해서 그거에 그 에러가 생기는 거죠. 네. 리얼하고 격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저 혼자 질문하는 것보다 우리 이 플로어로 좀 열어서 궁금한 점 있는 친구들한테 저희 편하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들 있으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또 막 손이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네, 강연을 하시다가 그 기억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쁨, 뭐 쾌감, 뭐 두려움 이런 감정은 그냥 단어만 듣고 확실히 이해되는 감정인데 감동이란 거는 어떻게 구별되는 거고 감동인 거는 무엇이고 감동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감정은 1차적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노, 슬픔, 뭐 즐거움. 1차적 감정은 이 시상하부에서 합니다.
그 시상하부에서는 감정을 운동으로 표출하죠. 그 다음 위에 올라가면 대뇌 변연계에서 감정을 한 번 더 수식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 대뇌 변연계 정도까지도 우리가 잘 의식을 못해요. 특히 시상하부에서는 하는 것이 의식하기 전에 하가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대뇌 피질로 올라가면 이 배회측 그 안화전전두엽이 쭉 올라오면 그 감정이 느낌으로 바뀝니다. 감동은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 명화를 봤을 때 피카소나 그 위대한 화가 인상파 화가의 그림을 봤을 때 그 그림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국보적인 현상이 아니고 아주 그런 명곡을 들었을 때 온몸이 전율을 하듯이 느끼는 그것이 이제 감동이죠. 그건 전적으로 브레인 전체가 엄청나게 많은 브레인 전체가 한꺼번에 동작한다 보시면 돼요. 네, 그때 우리는 엄청나게 흡수성 있게 바깥 정보를 확 각인시키는 거죠. 평생 한 번 본 것이 평생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정도 의식 이전에 의식화 못한 감정이 많고 그는 본능적인 감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올라오면서 강한 감정이 뭐냐면 사회적 감정입니다. 사회적 감정의 대표적인 게 왕따 당하는 거, 충성심, 그 다음에 뭐 경쟁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서 굉장히 강화된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그 감정은 느낌으로 성화된 감정, 대뇌 피질 대규모로 쓰는 감정, 그리고 그 순간에 자기가 20년, 30년 학습했던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불러와갖고 전두엽에서 재조합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로운 창의성이 폭발할 때 그때 그걸 감동이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 하나씩 갖고 다니는 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얘기를 나눠주신 우리 박사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박문호 박사님께 뇌과학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지금 다 각자 머릿속으로 막 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네.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이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사회에서 어떤 역할로 자기들이 많이 규정이 됩니다. 스스로가.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부모님이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이고 학생들은 또 뭘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이런 그 껍데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역할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는데요. 다시 조금만 자기를 되돌아보면 굉장히 신기한 존재죠, 인간이. 예. 내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나의 그 내면에 잠자고 있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 속에서 뭔가 발현되고자 하는 것들은 뭔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낯선 것만 아니죠. 저 멀리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톡톡 튀고 아삭한 과학 강연 사과나무.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